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내다판 주식은 어제까지 6조 5천억 원을 웃돕니다. 사들인 거 더하지 않고 시총 1,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금액만 따지면 8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델타 확산의 돈줄 조이기 우려, 반도체 경기 논란, 고환율까지 덮쳐섭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 아직 짐 싼 것 같진 않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 같은 성장주는 출렁일 때마다 주워 담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질풍노도의 증시가 불안하죠. 자, 증시 백전노장들의 조언을 전합니다. 9월 미국 중앙은행 회의까진 관전하고 입장 정해도 늦지 않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데 늘 우리가 그 반대로 하고 있다면서 말이죠. 8월 26일 목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아기 없는 시대가 가장 걱정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절대 다수인 사회에서 우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관련된 전문가와 말씀 들어보고요. 어제 국민의힘 비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이거 초등학교 학예회 같습니다, 이런 비아냥을 하기도 했다는데 경제 이슈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고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하는 소식까지 10분 경제에서 정리합니다. 오늘의 경제픽, 저희가 한 달 전쯤인가요? 이제 달러하고 증시에서 약간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달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투자 시장의 주연으로 달러화가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보다 쉽고 부동산보다 안전한 투자다, 이런 주장하고 계신 분 계신데요. 오늘은 실전 투자 전략 알아보죠.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딘가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바로 요즘 유행한다는 주식 리딩방인데요. 돈의 천태만상, 이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런 이변이 첫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결해보죠. 그럼 증시 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정리할까요? 네, 미국 증시는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국채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자 금융주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반도체 업종의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군이 3일 연속 상승한 점도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 기술주와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은 일부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다, 이거 중요하다 하셨군요. 어떤 얘기가 논의가 될까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학자들이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있는 잭슨홀에 모여서 주요 경제에 대한 논의하는 미팅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보다 다른 이슈에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연내 테이퍼링 시행을 시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은 일단은 이제 별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컨퍼런스 주제, 그러니까 불균등한 경제에서의 거시경제 정책, 뭔가 있어 보이죠. 분배 정책 이런 얘기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배 정책, 특히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중산층 이하 그 국민들은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와 관련돼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가 많이 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분배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외에도 인플레이션 이슈에 더 주목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좀 반등을 줬고 이로 인한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강세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도 오랜만에 강세였네요. 일단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펀더멘탈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 사이클 하락 반전 우려는 아직 시장 컨센서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련 내용 빈도의 확대는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과 하락 요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최근의 움직임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에 제품을 납품했다. TSMC 대만의 네.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수요 증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칩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10에서 20% 정도 인상할 계획을 발표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발표가 됐는데 웨스턴 디지털 또한 키옥시아 인수, 이게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지분 투자한 게 좀 있었는데 그 인수 소식을 언급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도 또 보면 삼성전자나 특히 하이닉스에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수요하고 단가에 대한 걱정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결이 된 셈인데 오늘 한국은행 금통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시나리오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주열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관련 이슈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만약에 동결하게 된다라면 거의 100%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또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만약에 이주열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리를 동결하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건 경기도나 우려를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거의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주열 총재 입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오겠네요. 한 10시쯤 나오니까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방송 끝날 때 다시 연결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필요한 이동 자제해 주시고 되도록 집에서 안전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방송국에서도요, 패널들 출연하기 전에 자가진단 키트를 주는 곳들 꽤 많습니다. 저도 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했는데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 이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선택지가 없는 것 같네요.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가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에 그 블럭이 거의 다 소진돼 가는데 길을 중간까지밖에 건너지 못하신 노인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빛의 속도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노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 공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이동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 꼽으셨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인식조사를 하게 됐고요.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겁니다.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 아까 이제 좀 전에 표현으로 이제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고령자, 노인, 노령자,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그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표현이 좀 다르죠.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통계청 들어요. 발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고령자이고요. 고령자. 반면에 이제 캠페인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 그렇죠? 네. 근데 또 책들을 보게 되면 노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고령사회연구센터가 고려대학교에서 만들어진 건 이제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인식이 다른 거예요. 네. 개인들도 다르고 기업들도 마인드가 없고 정부는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이게 그 마치 저희가 그림을 짜놓은 것처럼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떤 고령화에 대한 니즈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기후 변화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고령자, 노인, 시니어 이게 각각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는 건지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게 아직 통일화된 용어는 아니에요. 해외도 보게 되면 미국의 같은 경우는 엘더리 피플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네. 그다음에 시니어라고 하는 용어들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시니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비즈니스에서 더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좀 더 말씀 좀 드리면 일단 양극화 22.3%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는 9.0%, 인구 감소가 6.2%, 그리고 저성장이 1.9%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한국인이 당면한 과제다.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 60.5%가 나왔습니다. 60.5%요. 예. 그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게 가장 그 문제다 혹은 준비가 필요하다 느끼는 이슈가 저출산 고령화다. 예. 이런 결론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저출산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먼저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저출산이라고 하면 보통 인구가 유지되는 그 출산율은 2.2명입니다. 합계 출산율 2.2명. 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네. 2명 이상을 낳아야만 그 인구가 유지된다는 건데 2.1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출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3을 3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초저출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02년에 사실 인구가 한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게 떨어진 것을 2016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2016년서부터는 2017년서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작년에 27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년에 태어난 인구가 27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 하는 것을 수치로 보게 되면 네. 1970년대에는 100만 명까지 태어났었거든요. 한 해에. 예, 한 해. 그러니까 지금 27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20대가 52.5% 그리고 30대는 41%가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주변에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근데 저출산이 더 악화가 되면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 저출산 고령화는 같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시소의 양쪽에 올려져 있는 화두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이번 조사하시면서 고령화 인식 지수라는 걸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해요. 네. 이게 고령화라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걸 지수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체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만든 그 고령화 인식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계로 보면 고령화 인식도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 보면 시니어 비즈니스 투자 의지가 있습니다. 네. 해외에는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테고요. 네. 근데 정부에서 보면 고령화 대응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과 기업도 이 정부에 대한 고령화 대응 관련 니즈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고령화 인식 지수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사실 한 번쯤은 들어봤단 말이죠. 네. 근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 고령 사회라고 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21%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를 돌파를 했고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좀 그러면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고령 국가에 도달하는데 145년이 걸렸고요. 영국은 80년이 걸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20년 안에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우리, 일본보다도 네. 8년이 더 빠르다고. 너무 과속하는 것 같은데 예. 중간이 없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계의 네. 역할로 보면 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답한 사람들이 61.6%가 네. 나왔고요. 제2의 삶에 대한 준비 23.1%가 나왔고 그리고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10.1%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그 기초 노령연금이나 노인 빈곤 문제 해소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42.9%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 안정 도모가 24%, 네. 출산 인센티브 마련이 17%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10명에 6명 정도가 이 고령화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이제 다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이 정부가 뭔가를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는 부족한데 이미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인식 지수의 기업의 그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의지도 포함이 된다. 이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회를 본다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초저출산 문제를 진입 문제를 손을 댔다가 한 9개월 만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해외를 보게 되면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은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예컨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시니어 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해외에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 장치들, 그리고 집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예를 사물 들면 인터넷. 사물 인터넷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만든 그 집 안에서의 모빌리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밥 먹을 때는 이게 책상 높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세면대에서도 더 높게 올라오지만 침대로 내려갈 때도 사실은 더 낮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가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곳에 이 IT 기술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간이 아쉽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유망하다, 한번 투자하거나 사업 기회를 볼만하다 이렇게 꼽을 만한 쪽은 뭐가 있을까요? 이걸 뭐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은데요. 사실은 금융과 그다음에 홈테크와 관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금융 시스템을 성년 후견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이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그 은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DMM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DMM은 뭐냐면 데일리 머니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Safe Banking for Senior라고 해서 SBF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니어들이 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테크 쪽으로 오게 되면 수백 개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근에 치매 치료제를 만들었고요. 해외에서는 연골 치료제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홈케어하고 홈테크에 보면 집에서 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늙고 싶지 않다. 난 집에서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테크 지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고령 친화 도시가 지금 화두이긴 한데요. 사실 고령 친화 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공원을 설계할 때 원래 공원이 노인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설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까지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좀 빠르게 마인드를 찾고 길잡이 역할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큰 그림을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네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의 이동우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경제에 강합니다. 저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구조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습니다. 경제는 파탄하고 총체적 파탄에 총체적 불안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강성 기종노조의 폐악을 척결하고 노동 유연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은 간섭만 안 하면 됩니다. 자유만 주면 됩니다. 경제를 살리는 외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능력에 맞게 당당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네, 거창한 계획들이 나열되기도 하고 감정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대본 정리를 하면서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님 순서인데 성함을 잘못 넣었군요. 예, 사과드릴게요. 우리 이지혜 기자님, 경제 이슈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됐나요? 일단 어제 대선 주자 1등 달리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코로나로 무너진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채무 조정, 세제 지원, 긴급 구조 프로그램 정도가 언급이 됐고요. 제도 혁신 규제 타파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 관련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 정도의 언급만 나왔습니다. 네, 시간이 워낙 짧아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을 하기에도 바빴는데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서 법률권 2위 달리는 홍준표 예비후보의 발언 이것도 관심을 끌었어요. 예, 홍준표 후보는 사실 이번 비전 토론회가 마음에 들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표 직후에 기자들이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로 치러지는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초등학교 학예회처럼 느껴졌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날 6번째 발표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홍 후보는 한국을 정상국가, 선진국 대접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강성 귀족노조를 척결하겠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고요. 오늘만 살 것처럼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 유혹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겠다, 그리고 세제를 개혁하겠다 등등의 주요 공약을 내밀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누구나 집, 원래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사업이 좀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구나 집,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공약으로 내밀었던 송영길 표 주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임차인이 집값의 16%만 먼저 내면 10년을 장기 거주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나머지 돈을 내고 분양받도록 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분양가가 5억 원에 책정된 누구나 집을 거기서 살고 분양도 하고 싶으면 처음 입주할 때 16%인 8천만 원만 먼저 내는 거고요. 10년 뒤에 나머지 4억 2천만 원을 지불하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그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그 분양 전환이 된 뒤에 시세 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다 독식을 했었는데 네. 누구나 집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는 적정 이익인 10%만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입주자가 취하는 방식입니다. 10년이 지나서 초기 분양가 5억의 집을 샀는데 집값이 더 올라서 7억이 됐다고 하면 시세 차익 2억 원 중에서 10% 2천만 원만 건설사가 개발 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은 입주자가 가져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여당은 내년 초부터 이걸 시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시범사업 지역의 공공택지
일치 공모 지침을 확정하고요. 9월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고 1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이고 약 1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10년을 거주하고 10년이 지나서도 최초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까지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임차인의 이익이 이렇게 큰 만큼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투자해서 10년이나 거기에 묶이는 셈이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나도 10%밖에 못 가져가죠. 그래서 어떤 민간 건설사가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은 분양을 안 받고 그냥 이사를 갈 건데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나면 그 부담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다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올라야만 스무스하게 운영이 되는 사업 모델인 셈인데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 여당의 주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면밀히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5145님 출근길에 큰맘 먹고 직장 동료들 주려고 캔커피를 샀어요. 캔커피 나눠주고 있는데 부장님이 별다방 커피 사오셨어요. 동료들의 빠른 손절 속상하네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증시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손절 타이밍 고민하고 계신 분들 꽤 많다고 하거든요. 오프닝에 저희 입장은 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만 무려 14쇄까지 찍은 베스트셀러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의 저자 박성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오늘 달러 얘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증시가 좀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대안을 찾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 박성현 작가님은 달러 투자를 시작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남들이 증시를 들여다볼 때 달러 시장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주식 투자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달러 투자 좀 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안전한 투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식도 하지만 달러 투자도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작가님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한 바구니 비율을 어느 정도 담고 계신 거예요? 비율을 뭐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데 주식 주가가 올라가면은 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요. 네. 또 그 반대 현상이 또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달러를 사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이제 원화로 바꾸면 그때쯤이면 이제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주식을 또 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비중이 이제 한쪽으로 늘어났다가 한쪽으로 또 늘어났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중을 일부러 정하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작가님을 따라가면 중산층으로 내몰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달러 투자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이렇게 책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에이 달러 책 쓰시니까 달러가 쉽다고 하지 이런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달러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 투자가 쉬운 이유는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이 투자할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은 뭐 아파트 살지 상가 살지 뭐 오피스텔 살지 이렇게 또 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더하죠. 뭐 삼성전자 사야 될지 현대차 사야 될지. 근데 달러는
그냥 달러 사면 되잖아요. 예, 제가 뭐 엔화 사라고 하지 않고 일단 종목을 고르는 고민이 줄어드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달러 투자가 쉬운 달러 투자만의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이제 총 3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낮다라는 부분인데 이 현대 화폐를 신용화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보유한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보증하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계 무역 거래를 위한 기축 통화이기도 하고 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라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위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가치를 보증해줘요. 네. 근데 그 어떤 의미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으면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달러를 사들여 가지고 환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요. 약간 개입을 하죠. 이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으면 수입 물가 상승이 돼 가지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환율을 이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달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환율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면은 그 이하에서 사면 정부가 올려줘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이상으로 너무 올리더라도 뭐 네. 버스가 떠났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알아서 또 낮춰줘요. 그러면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이는 손이 있는 거네요, 시장에. 예, 예. 보이지 않는 손 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예요? 예, 그리고 거래 비용도 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뭐 중개 수수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뭐 이렇게 엄청난 거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주식 투자는 100만 원 사고 팔면은 한 3,000원 정도 수수료하고 세금이 들어가요. 네. 근데 달러 투자의 경우에는 이 주식 투자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1,000원 정도의 거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환차익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한 100억 원 정도를 수익을 얻어도 세금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100억 원 생각만 해도 일단 흐뭇한데 100원이라도 얻으니까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아, 기회 비용도 낮다라는 건데 이게 달러 투자의 엄청나게 강한 장점이기도 한데 달러 투자 이제 돈으로 돈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빗대가지고 예, TV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은 보통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는 샀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모든 투자들은 기회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장기 투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기회 비용이 더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A 주식을 사야 될지 B 주식을 사야 될지 결정해서 A를 사게 되면 B 주식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니까 전문 용어로 물렸다고 하죠. 그렇죠. 전문 용어죠. 예, 그렇게 발효시키는 거죠. 주식은. 네. 그런 상황에서 달러는 미국 주식을 사거나 이 돈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뭐 미국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금을 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투자를 함으로써 그 기회 비용을 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러 투자의 장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 용어 하나 배웠습니다. 물렸다. 예. 그래요. 그런데 초보자 중에서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돈 내고 돈 먹는 그 시장이 어렵다고 합디다. 높은 외화 환전 수수료를 생각하면은 그거 조금 사가지고 뭐 남는 게 있겠어요?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 환전 수수료가 높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이제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는 여행을 갈 때가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 달러를 사고 팔다 보니까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금액도 좀 크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부도 알아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투자 대상들을 통틀어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수수료가 낮다. 이거 되게 좋은 팁인데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그 강점이 있을까요? 달러를 매수를 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죠. 있는데 이 방법은 영업시간 내에서만 거래를 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90% 정도. 근데 이제 거래 시간 외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또 고객 등급에 따라서도 이제 환전수수료 우대율이 제각각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서비스가 많지 않은데 예, 뭐 예. 극장, 비행기 말고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행인 게 은행도 양심은 있는지 그 환전 모바일 앱이라는 서비스들을 하잖아요. 아하, 네. 예,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환전을 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90%의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차별 수가 안 있어요. 하고. 네. 예,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뭐 하나은행의 원큐, 우리은행의 환전 주머니, 기업은행의 아이원, 신한은행의 솔, 국민은행의 리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일단 뭐 90%를 누구라도 받을 네. 수 있고 그 고객에 따라서 이게 차별도 안 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24시간 언제든지 환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게 괜찮네요. 예, 예. 근데 세 번째는 그러면 나올 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환전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예, 이거 외에도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증권사를 통해 환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가 한 0.1% 정도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네. 1,000원 정도 발생한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달러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그 증권사 거래 시간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환전 모바일 앱 같은 네, 경우는 은행 24시간 앱. 가능하다고 네. 했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 앱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긴 제한이 없습니까? 아, 그런데 그 환전 수수료 우대율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권사가 제일 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낮에는 증권사를 이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밤에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그런 환전 모바일 앱이나 뭐 다른 루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요거 외워놔야겠네요. 낮증, 밤행. 낮에는 증권, 밤에는 은행.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밤에 그 환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좀 비싼 수수료를 주고 환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환전을 할 때는 파는 거잖아요, 달러를. 네, 네. 그때 굳이 그 수수료가 비싼 똑같이 증권 앱에서 할 필요는 그 은행 모바일 앱에서 할 필요는 네, 네. 없다라는 거죠. 이체를 해서 네. 증권사에서 매도를 하면 수수료를 좀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달러 투자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전 모바일 앱, 은행들이 운영하는 이 모바일 앱은 이게 수수료 차별을 안 당하는 건 장점이지만 거래 금액에는 제한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영업시간 안에만 움직일 거야. 나는 그 해지기 전에만 움직이는 스타일이야 하면 우대율이 좋은 증권사에서만 사고팔고 계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되는데 네. 이 달러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달러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여행 갈 때 바꾸는 현찰 달러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숫자로만 존재하는 전신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환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해서 환차액을 얻거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전신환으로 싸게 바꿔놓은 달러를 만약에 여행이나 출장 같은 때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은행에서. 그러면 한 1.5%의 현찰 수수료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수수료하고는 또 다른 개념의 수수료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1.5%면은 1,000원에 산 달러를 1,015원 정도 이상일 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서 이거는 그냥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해야 된다. 예, 인출을 안 해야 된다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달러도 결국 투자 상품으로 접근을 한다면 쉽게 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환율이라는 거 자체도 이거 어디 가서 확인합니까? 나는 뉴스에서밖에 못 봤어요 하는 분들 일단 어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까? 그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환율 아니면 이제 달러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검색이 가능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의 기준 환율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준 환율 외에도 실시간 환율이라는 것도 같이 확인하면 도움이 네. 되는데
보통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투자 앱이나 그리고 구글 같은 데서 그 실시간 환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책도 쓰게 되고 또 이제 달러 투자를 하면서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는데 네.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달러 리치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아, 작가님 직접이요? 예. 저희 독자분 중에 한 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만들게 된 건데 그 달러 리치라는 앱을 이용하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실시간 환율하고 기준 환율을 한눈에 보고 비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생각 필요하다 하면 액션으로 옮기시는 스타일인데 자, 2개의 환율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만 알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작은 금액에 따라서도 이제 그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기준 환율은 실시간 환율을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고시하는 환율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평소에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그 급변동할 때가 있잖아요. 환율이 막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는 추세였죠. 그때는 은행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시세는 올라가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여전히 낮은 환율로 돈을 바꿔주는 때가 있군요. 그렇죠. 그 내가 이제 산 달러를 팔려고 하는데 실시간 환율은 10원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기준 환율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팔아야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뭐 예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작은 수익을 이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차네요, 시간차.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달러화 관련해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달러화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외화예금 했던 분들이 한국 돈으로 많이 바꿔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할지를 결정할 때 요즘이 고점이다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작가님 보시기에는 달러는 언제쯤 파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그 환율이 뭐 올랐다고 해서 팔아야 되고 하락했다라고 뭐 사야 되고 이렇게만 보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그 투자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싼지 비싼지를 환율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이 잘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싼 것을 싸게 사야 되는데 그 비싼 것을 싸게 사야 되는데 싼 걸 싸게 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제 달러 지수라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도 그 달러 지수도 원달러 환율처럼 그 유로화나 엔화 같은 주요 선진국 6개 통화하고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을 말하는데 이제 100으로 출발해 가지고 오늘 보니까 한 93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달러 지수를 저는 이제 그 달러의 절대 가치라고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싼 건지 비싼 건지 원화에 그 거품이 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달러 갭 비율이라는 말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의해서 좀 갭이 벌어졌을 때가 달러 투자하기 좀 유리한 때고요. 그러니까 매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싼 걸 싸게 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지수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 이하일 때, 왜냐하면 이하일 때 사야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때를 사면 좋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엑셀로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었는데 그걸 이제 불편하게 여긴 어떤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러 리치라는 앱을 만들어서 일단은 내가 필요하지만 다른 분들도 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제 이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저희 뭐 일하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아까 달러 인덱스 기준이 100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컨대 오늘 말씀하신 게 지금 93이요? 예. 그러면 기준보다 낮으니까 지금은 사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지금이 기준보다 낮으니까 파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원달러 환율의 중간가보다 되게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달러 지수는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걸 비교를 해보면은 달러의 절대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달러의 가치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 원화 가치가 너무 심하게 하락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거를 비싸게 사는 네. 그런 상황이라 싼 것을 비싸게 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달러 지수에 비해서 원화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강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도 말하면서 지금 막 헷갈려 하잖아요. 복잡하지만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고 말씀하시는 저자 박성현 작가님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습니다. 글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폭은 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향후에 은행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정부는 대출을 조이든 금리를 올리든 지금 시중의 가계대출을 좀 정리해야겠다, 이런 입장이 분명한 상황이어서요.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니 아마 시중금리도 빠르게 반영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 코너예요. 이런 이변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천태만상, 이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해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탐사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 변호사라고 하면은 고소득 전문직의 아주 대표적인 직업이지만 우리가 뭐 흔히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얘기할 때 저희도 경기 탑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변호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뭐 그런 거 느끼십니까? 운이 좋아서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경기를 덜 타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좀 우픈 얘기긴 한데 변호사들 제일 대박이 났을 때가 IMF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가 할 일이 늘어요. 갑자기 이승훈 변호사님이 되게 못된 사람처럼 보이네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그 영업하시는 데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규제랑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 쪽이 부동산인데 네. 자영업자들의 그 임대차랑 관련한 상가 임대차랑 관련한 분쟁이 워낙 많아서요. 네.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 최근 들어서 우리가 증시에서 내가 이 종목 찍어주면은 수백 % 오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걱정됩니다 하는 얘기 많았는데 주식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네. 일단 주식 리딩방에 먼저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 때도 또는 일할 때도 단체 카톡창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장이 SNS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회원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자칭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서 최소 수십에서 수백 %까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문구로 사람들을 모아서 방장이 단체 카톡창에서 매수할 종목을 지정해주고 또 매수할 시점과 가액까지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라, 그럼 우르르 샀다가 지금 팔아라, 그럼 우르르 팔아서 이런 식으로 한 명이 단체 카톡창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투자 수익률을 보장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방들을 이제 주식 리딩방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그 좋은 정보를 공짜로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피해 사례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나름 데이터가 쌓였는데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그 단체 카톡창에 들어오기만 하는 비용만을 그걸 받아요. 아니, 입장료가 1,000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유명한데 잘 나간다고 소위 알려진 곳들은 제가 1,000만 원까지 받는 곳도 봤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냈다고 쳐요. 1,0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실제로 해서 수백 % 수익을 내줍니까, 정말? 아시겠지만 수백 %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굳이 이런 형태로 아니고 자기가 돈을 벌겠죠. 그쵸. 많은 경우에 대부분 약정한 수익률을
보장한 수익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내가 1,000만 원 내고 입장했는데 나 300% 벌게 해준다면서 지금 마이너스 3%예요. 이럴 때는 그 입장료 환불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직접 겪은 사례 위주로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장 흔한 피해가 그거예요. 보장해 준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안 나. 네. 그러면 내가 준 자문료라도 환불을 해달라. 그렇죠. 요구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기상천외한 별의별 핑계가 다 등장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는 제일 뻔뻔한 건데 내가 언제 환불해 준다 그랬냐. 어머. 그것도 있고 증거 대봐라. 네.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너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너가 가져와라. 너 목표 수익률 달성해놓고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냐. 오호. 그러면 그 증거를 다 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너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찍어준 그대로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너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와서 수익률이 안 난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신 잘못이다. 그렇죠. 또 환불해주는 기간이 지났다. 내가 처음에 3개월 동안만 환불해준다 하지 않았느냐. 네. 지금 3개월 1일 지났다. 아이고. 또 아니면 환불해주는 기간이 아직 안 되었다. 존버하면 이거 수익률 난다. 그러니까 이 기간 지난 다음에 해달라.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환불은 해주긴 해줄 건데 각종 비용을 제하고 해주겠다. 근데 제 비용이 막 999만 원이고 10,000원만 돌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급한 금액 중에서 자문료는 실제로는 10%밖에 안 되고 90%는 이런 비용 저런 비용 각종 비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피해 사례에 포함되는 그런 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거나 아니면 리딩방에 내가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 그럼 사례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돼요? 일단 본인이 직접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간단한 거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의심이 된다든지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이라는 형태로 신고도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게 금융회사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합법의 이렇게 테두리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과도한 수익 보장이나 불법적인 투자 권유 아니면 주가 조작 이런 걸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감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이런 데 신고하시면 나름대로 조치가 취해지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딩방 피해 민원 건수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 접수된 것만 663건이라니까 점점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신고했다고 쳐요.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잡혀갑니까? 나쁜 사람은? 일단 금액이 크면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전과 여부에 따라서는 실형이 나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볼 때도 애초에 리스크를 알고 가입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그 사람이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관심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피해자분들 중에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나중에 민사적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걸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놓습니다. 리딩방을 개설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른바 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을 여러 가지 장치, 약속들, 계약서 문구들을 마련해 놓는다든지 또는 최악의 경우 먹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에 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길게 싸워서 이겼다고 해도 받아올 게 없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분 리딩방 이거 찍어준다 수백 % 보장해준다 이거 대부분 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접하시는 우리 이런 이변희 법률사무소 파란의 대표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다음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투자자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증시 가볼까요?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렸는데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금리를 25bp 인상을 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상승을 하는 은행과 보험업종이 좀 강세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대신에 어제 강세를 좀 보였었던 철강, 금속, 비금속 광물, 기계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로만 보면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었고요. 일시적으로 일부 매물이 처리되긴 했지만 그냥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25bp가 0.25%포인트,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0.5%에서 0.75%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에도 큰 변화 있을까요, 오늘? 일단 금리는 인상을 했고요.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좀 봤을 때 이주열 총재가 점심 때쯤 돼가지고 기자회견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눈여겨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기회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발전